항구 창고 한복판,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우리 집 체면에 맞는 줄 아니? 참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굳는 순간 갑자기 손이 올라갔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모자라 말대꾸야. 그때 막 항구에 도착한 배에서 한 남자가 내려섰다. 그의 등장에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날 항구 창고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한 번의 행동이 한 가정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과연 선장이 나서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보시면 왜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새벽부터 항구 냉동창고 안쪽에는 짠 바람과 함께 비린내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세리는 두꺼운 방한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입고된 수산물 박스 위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손에 든 점검표에 체크를 해나가고 있었죠.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정세린의 움직임은 빈틈이 없었고 창고 안을 오가는 인부들도 정세린이 불러주는 적재 위치에 따라 박스를 옮기며 자연스럽게 흐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정세린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닿은 곳에 시어머니 강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최지영까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정세린의 손이 멈췄고 점검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옥분은 창고 안쪽을 둘러보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일하는 데야, 생선 창고야. 목소리가 낮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서 박스를 나르던 인부 두어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정세리는 재빨리 강옥분 쪽으로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작업 중이에요. 밖에서 잠깐 말씀하시죠. 하지만 강옥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서며 창고 천장과 벽면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쏙 썩고 있는데 여기서 박스나 세고 앉아 있으니까 꼴이 이 모양이지. 강옥분의 말에 최지영이 맞장구를 치듯 한숨을 내쉬었고 정세리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강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의 시선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집안 며느리가 항구에서 막일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 내가 이러고 다니니까 민재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강옥분은 정세린의 방한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더 올렸고 창고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인부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정세리는 소매를 잡힌 채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일 안 하면 다음 달 생활비도 못 맞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옥분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생활비? 내가 지금 나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강옥분은 정세린의 소매를 놓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건 물러선 게 아니라 팔을 올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최지영이 엄마 잠깐 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옥분의 손바닥이 정세린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고 그 소리가 냉동창고 벽면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정세린은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그 자리에 멈춰섰고
점검표가 바닥에 떨어지며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손에 든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정세린의 뺨 위로 붉은 자국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강옥부는 자신이 한 행동에 잠깐 멈칫하는 듯했지만 곧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야. 며느리 바로잡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을 들은 최지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세린의 팔을 잡았고 옳게 그냥 집에 가자. 엄마 말이 맞잖아. 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세린은 뺨을 감싸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점검표를 주워 올렸고 구겨진 종이를 손가락 끝으로 펴며 제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강옥부는 그런 정세린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한 번 더 입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창고 입구 바깥에서 굵은 경적 소리가 항구 전체를 울렸습니다. 길게 묵직하게 울리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고 창고 밖으로 보이는 부두에는 커다란 원양어선 한 척을 천천히 접안하고 있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창고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 선장님 배 아니야? 그 말에 다른 인부도 고개를 내밀었고 정세린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부두 쪽으로 돌렸습니다. 배가 부두에 완전히 닿기 전 갑판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 사람은 항구 전체를 내려다보듯 난간에 두 손을 얹은 채 창고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세린의 팔을 다시 잡으며 지금 당장 나가. 여기 다시는 오지 마. 하고 말했지만 정세린은 이번에는 팔을 빼지 않은 채 강옥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 않는 눈이었고 울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옥분이 그 눈빛에 한순간 말을 잃었고 창고 안에는 부두에서 밧줄을 던지는 소리와 선원들의 외침만이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의 손이 정세린의 팔을 잡고 있는 힘이 느슨해진 건 정세린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고 최지영이 먼저 끼어들며 정세린의 다른 쪽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옳게 엄마한테 대들 거야?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잖아. 정세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강옥부는 며느리의 그 태도가 오히려 반항으로 느껴졌는지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민재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와서 인연 데려가라고. 최지영이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최민재에게 연락했고 정세린은 그제야 조용히 팔을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지켜보던 인부들은 슬그머니 작업을 재개하는 척했지만 눈길은 여전히 정세린 쪽을 향하고 있었죠. 정세린은 아까 주워 올린 점검표를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으며 입구 반대편 벽 쪽으로 걸어갔고 강옥부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최지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시어머니가 왔는데 일을 더 하겠다는 거야. 10여 분쯤 지났을 때 창고 입구로 최민재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잠을 설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구겨진 점퍼를 대충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강옥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가가며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 맞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하고 쏘아붙였고 최민재는 어머니와 정세린 사이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정세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세린은 최민재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하지만 최민재는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세린의 손목을 잡으며 입구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냥 가자.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신 게 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잖아.
정세리는 손목을 빼며 최민재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분노보다 지침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재 씨, 지난달 카드값 누가 갚았어요? 정세린의 물음에 최민재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세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전달 관리비도 어머니 병원비도 지영 씨 보험료까지 내가 다 냈어요. 당신이 투자한다고 빼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 말에 최민재의 표정이 굳었고 뒤에 서 있던 강옥분의 얼굴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옥분은 금세 표정을 추스르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래, 돈 벌어온다고 이 집안에서 내가 높은 줄 알아? 며느리가 돈 자랑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강옥분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건 정세린이 꺼낸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재가 1년 반 전 지인의 사업에 큰 돈을 넣었다가 전부 날린 사실을 강옥분도 알고 있었고 그 뒤로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옥분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며느리가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를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정세린과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세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나를 믿고 맡기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건 빚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지 그걸 수습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민재의 입술이 떨렸지만 반박은 나오지 않았고 강옥분이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망신을 줘?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인부들은 이번에는 작업하는 척도 하지 않은 채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은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며 최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당장 데리고 나가. 내일부터 여기 출근 못하게 해.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세린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정세린은 손을 뿌리치고 조끼 주머니에서 점검표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선어 300박스 출고 일정이 잡혀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정세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손에 든 점검표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정세린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그 종이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강옥분은 며느리의 그 단단한 태도가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입술을 깨물며 최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이런 데서 더 서 있으면 우리까지 창피해. 강옥분이 먼저 돌아서며 창고를 나갔고 최지영이 뒤를 따랐습니다. 최민재는 정세린을 한 번 더 바라보았지만 정세린은 이미 점검표를 들고 적재구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따라 창고 밖으로 나갔고 정세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점검표를 쥔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아까 입항한 배의 하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고 선원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창고 안까지 희미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창고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업 속도를 늦추고 있었고 정세린이 점검표를 들고 적재구역으로 향하는 발소리만이 창고 바닥 위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정세린은 뺨 위에 남아있는 열기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점검표에 고정한 채 적재구역 앞에 쌓인 박스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 과장님 괜찮으세요? 물류팀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인부 조판석이었습니다. 정세린은 고개를 들어 조판석을 보며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조판석도 알고 있었죠. 정세리는 대답 대신 점검표를 조판석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후 출고분 적재 위치 다시 확인해야 해요. 냉동 3구역 쪽에 어제 들어온 물량이랑 오늘 선어 출고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조판석은 점검표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세리는 이미 몸을 돌려 냉동 3구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 냉동 3구역은 온도가 영하로 유지되는 구간이라 들어서는 순간 안경이 있었다면 금세 김이 서릴 정도였습니다. 정세리는 장갑을 끼고 박스 옆면에 붙은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출고 대상과 보관 대상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라벨이 잘못 부착된 박스 2개를 발견하고는 즉시 조판석을 불렀습니다. 이거 어제 입고 때 잘못 분류된 거예요. 이대로 출고되면 거래처에서 반품 들어와요. 조판석은 라벨을 확인하더니 혀를 차며 박스를 옆으로 빼냈고 정세리는 수정된 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정세린이 창고 안을 돌며 출고 준비를 이어가고 있을 때 창고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구수산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김태호가 트럭을 세우고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조판석에게 물었습니다. 정 과장님 계시지? 오늘 출고 물량 확인하려고. 조판석이 안쪽을 가리키자 김태호는 곧장 냉동구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정세린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정 과장님, 저번 달에 우리 쪽 출고 일정 꼬였을 때 과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태호는 정세린 옆에 서며 점검표를 힐끗 들여다보았고 정세린은 김태호가 필요한 출고 번호를 짚어주며 수량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부두 쪽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세린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움직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일이에요. 출고 시간 맞춰야 하니까 확인 끝나면 트럭 대기 위치 잡아주세요. 김태호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돌아서며 조판석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없으면 이 창고 돌아가겠어? 거래처 절반이 정 과장님 일정표 보고 물량 맞추는 거 알지? 조판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다들 다른 창고 안 가고 여기 오는 거요. 하고 대답했고 김태호는 트럭 쪽으로 돌아가며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정세리는 냉동구역 점검을 마치고 창고 중앙 통로로 나왔습니다. 그때 부두 쪽에서 하역 작업을 마친 선원 2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고 그중 한 명이 정세린을 알아보며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입항한 배 물량 중에 냉동 보관 요청권이 있어요. 선장님이 창고 쪽이랑 직접 조율해 달라고 하셨는데 정세리는 선원이 건넨 서류를 받아 훑어보며 보관 가능한 구역과 온도 조건을 빠르게 계산했고 잠시 뒤 냉동 2구역 뒤쪽에 공간 있어요. 오후 4시 이후에 입고하면 기존 출고분이랑 안 겹쳐요. 하고 답했습니다. 선원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서류를 다시 들고 부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조판석이 그 모습을 보며 정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방금 들어온 배 윤동식 선장님 배예요. 여기 항구에서 제일 오래된 원양어선인데 선장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라 보관 조건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세리는 조판석의 말을 들으며 서류에 적힌 물량과 보관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까다로운 거면 더 정확하게 맞춰야죠.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판석은 정세린의 그 담담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작업팀에게 오후 입고 준비를 미리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정세리는 부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입항한 원양 어선에서는 하역이 한창이었고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크레인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세리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울리는 걸 느꼈고 화면에는 최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세리는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부두 쪽을 바라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정세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정세린은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창고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출고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세린이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섰을 때 안쪽 사무실 칸막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관리자 박경수가 전화를 끊으며 나오다가 정세린과 마주쳤고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경수는 정세린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 과장, 오전에 무슨 일 있었어? 정세린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점검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출고 준비 마무리하고 있어요. 냉동 3구역 라벨 56건은 이미 정리했고요. 박경수는 정세린의 대답을 듣고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김태호 사장한테 전화 왔어. 아침에 창고에서 누가 소리 지르고 사람을 때렸다고. 정 과장 얘기 아니야? 정세린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박경수에게는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박경수는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 안쪽으로 정세린을 불렀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항구 창고 운영 일지와 거래처 연락표가 벽면에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박경수는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정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항구에서 15년 넘게 일했어. 창고 안에서 고성이 오간 적은 있어도 사람을 때린 건 처음이야. 정세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경수는 정세린이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 새벽부터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하는 데야.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곳이고. 그 말에 정세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박경수의 눈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 그래서 묻는 거야. 하고 받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판석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박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님, 부두 쪽에서 선원들이 오전 일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창고에서 있었던 일 다 봤다고. 박경수는 조판석을 바라보며 누가? 하고 물었고 조판석은 손가락으로 부두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역 작업하던 팀 전원이요. 윤동식 선장님 배 선원들도 갑판에서 봤다고 합니다. 박경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고 정세리는 조판석의 말을 들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박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정 과장, 출고 준비는 조판석이 마무리할 테니까 잠깐 쉬어. 정세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지만 박경수는 이미 사무실을 나서며 부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세린은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졌고 벽에 붙은 운영일지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고 담당자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두에서는 하역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고 선원 5-6명이 밧줄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다가가자 선원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관리자님, 아침에 창고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저희 갑판에서 다 보였어요. 여자분 한 명이 뺨을 맞았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다른 선원도 끼어들며
그 여자분이 여기 창고 관리하는 정 과장님 맞죠? 우리 배 보관건도 아까 정 과장님이 처리해줬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박경수는 선원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두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관리자. 박경수가 고개를 돌리자 부두 끝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고 그 사람은 선원들 사이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이었습니다. 박경수가 다가가자 윤동식은 바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침에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갑판에서 봤어.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도 봤고. 박경수는 윤동식 옆에 서며 선장님도 아셨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윤동식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박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항구에서 30년 넘게 배를 대왔어. 바다에서도 주먹질이 나오면 그 배는 다시 못 타게 해. 그게 규칙이야. 윤동식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고 박경수는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동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때리는 건 그 사람 하나를 모욕한 게 아니야. 이 항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볍게 본 거지. 선원들이 윤동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박경수도 입술을 꽉 다문 채 부두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윤동식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대신 갑판 위에서 내려온 선원에게 하역 마무리를 지시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경수는 윤동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고 쪽으로 돌아섰고 걸어가는 내내 윤동식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박경수는 사무실 문을 열었고 정세리는 이미 점검표를 들고 적재구역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조판석이 박경수에게 다가와 정 과장님 말려도 안 들어요. 오후 출고 준비 거의 끝나갑니다. 하고 말했고 박경수는 적재구역에서 박스를 확인하고 있는 정세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조판석에게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오늘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조판석은 박경수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경수 역시 구체적인 말을 덧붙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잠시 적재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정세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출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창고 안은 다시 분주해졌고 트럭 2대가 창고 입구에 대기하며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세린이 출고 물량 최종 확인을 마치고 트럭 기사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을 때 부두 쪽에서 윤동식이 창고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은 입항 후 배 위에서 하역 지시를 마친 뒤 처음으로 육지에 발을 딛는 것이었고 거친 바람에 그을린 얼굴 위에는 오랜 항해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습니다. 선원 2명이 윤동식을 따라오고 있었고 부두에서 밧줄을 정리하던 다른 선원들도 윤동식이 지나가자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동식이 창고 입구에 다다르자 박경수가 먼저 나와 맞이했습니다. 선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 항해 길었다면서요. 윤동식은 짧게 악수를 하며 넉 달 나갔다 왔어. 항구가 좀 달라졌더라. 하고 말했고 박경수는 윤동식을 사무실 쪽으로 안내하며 이번 입항 물량의 보관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동식은 박경수의 말을 듣다가 문득 창고 안쪽을 한번 둘러보았고 적재구역에서 트럭 기사와 출고 물량을 최종 대조하고 있는 정세린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관리자야? 윤동식이 정세린 쪽을 가리키며 물었고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세린 과장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 창고 실무는 거의 저 사람이 돌리고 있어요. 윤동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정세린이 트럭 기사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옆에 서 있던 선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장님, 아까 보관건 처리해준 분이 저 과장님이에요. 온도 조건이랑 입고 시간까지 바로 잡아줬어요. 윤동식은 그 말에 눈을 좁히며 박경수를 다시 보았고 박경수는 윤동식의 시선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였기에 박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장님, 오전에 있었던 일은 들으셨죠? 윤동식은 책상 앞에 서서 벽에 붙은 운영일지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가판에서 봤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경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과장 시댁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고요. 윤동식의 눈이 박경수에게 고정되었고 입가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박경수는 그 시선을 마주하며 계속했습니다. 정 과장은 아무 대응도 안 했어요. 맞고 나서도 점검표 주워들고 바로 일하러 갔고 오후 출고까지 혼자 다 처리했어요. 윤동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사무실 밖에서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동식은 창 너머로 창고 안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항구에 정 과장이 오기 전에는 출고, 사고가 자주 있었나?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 과장 오기 전에는 분기마다 한두 건씩 반품이 터졌어요. 라벨 실수, 온도 관리 누락, 출고, 일정 엇나가는 것들이요. 정 과장이 오고 나서 사고가 거의 없어졌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윤동식은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서서 팔짱을 낀 채 박경수를 바라보았고 잠시 뒤입을 열었습니다. 내 배 물건을 맡기려면 신뢰가 먼저야. 바다에서 넉 달을 버텨서 가져온 물량인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어. 박경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윤동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 과장은 이 항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일터에서 때리고 끌어내려 한 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세린이 들어섰습니다. 트럭 출고를 마무리하고 서류를 정리하러 온 것이었고 윤동식이 사무실 안에 있는 걸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경수가 정 과장, 윤동식 선장님이야. 이번에 입항한 배 선장님. 하고 소개했고 정세리는 가볍게 인사하며 아까 보관건 오후 4시 이후로 잡아뒀습니다. 온도 조건은 서류에 맞춰놨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윤동식은 정세린을 바라보았고 정세린의 왼쪽 뺨 위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세린은 그 시선을 의식했는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윤동식은 시선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관건은 정 과장한테 맡기겠소. 그 한마디에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세리는 짧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세린이 나간 뒤 사무실 안에는 윤동식과 박경수만 남았고 윤동식은 창 너머로 정세린이 다시 창고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관리자, 내가 바다에서 배운 건 하나야.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곳은 결국 무너져. 박경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윤동식의 옆모습을 바라보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부두에서는 선원들이 하역 장비를 정리하며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이 사무실을 나서며 부두 쪽으로 향했고
박경수는 책상 위에 정세린이 두고 간 출고 서류를 정리하며 혼자 남았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오후 출고가 끝난 뒤에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고 정세린은 빈 적재 구역을 확인하며 내시 입고에 대비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조판석이 지게차를 몰고 냉동 2구역 뒤쪽으로 빈 팔레트를 옮기고 있었고 창고 안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세린아. 강옥분의 목소리였고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세린의 손이 멈췄고 적재 구역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 입구에는 강옥분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최민재와 최지영까지 셋이 함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의 손에는 커다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강옥분은 양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창고 안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세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판석이 지게차를 세우고 내렸고 적재 구역 반대편에서 박스를 옮기던 인부 2명도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강옥부는 정세린 앞에 다다르자 종이 가방을 최민재에게서 빼앗아 정세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옷 넣어왔어. 그 꼴로 돌아다니지 말고 갈아입고 나와. 오늘 안으로 여기 그만둔다고 말해. 정세린은 바닥에 놓인 종이 가방을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고 강옥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강옥분은 정세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목소리를 더 높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우리 며느리가 집안 사정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일한 거야. 오늘부로 그만둘 거니까 앞으로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인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조판석은 강옥분을 바라보다가 정세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세린은 입술을 꽉 다문 채 강옥분 앞에 서 있었고 최민재는 어머니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영이 정세린에게 다가오며 팔을 잡았고 옳게 그냥 가자. 더 창피해지기 전에 하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세린은 최지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강옥분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그만둬요.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옥분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하더니 한 발짝 다가서며 정세린의 방한복 앞서풀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민재야, 내 마누라 좀 잡아. 최민재는 어머니의 외침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왔지만 정세린의 팔을 잡지는 못하고 어머니와 정세린 사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사이 강옥부는 정세린의 방한복을 잡아당기며 입구 쪽으로 끌려 했고 정세린은 발을 버텼지만 강옥분의 힘이 거셌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인부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고 조판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러시면 작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강옥부는 조판석을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조판석은 입을 다물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고 그때 사무실에서 나온 박경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작업구역입니다. 관계자 외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옥부는 박경수마저 노려보며 내 며느리 데리러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하고 대받았고 박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 강옥분과 정세린 사이에 섰습니다. 강옥분은 박경수가 가로막자 방한복에서 손을 놓았지만 대신 정세린을 가리키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어. 남편이 집에서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생선 박스나 세고 앉아 있으니까 가정이 엉망인 거야. 강옥분의 목소리가 창고 벽면을 타고 울렸고 입구 바깥 부두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는지 선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세리는 강옥분의 외침을 듣고도 입을 열지 않았고 대신 바닥에 놓인 종이 가방을 집어 최민재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최민재는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어머니 쪽도 정세린 쪽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옥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분이 치밀었는지 정세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짧고 낮은 한마디였지만 창고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강옥분에 올린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입구 쪽을 향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윤동식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입던 작업복 위에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두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창고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의 뒤로는 하역을 마친 선원 4~5명이 서 있었고 부두에서 올려다보던 선원들도 창고 입구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강옥분 앞에 멈춰서며 올려진 채 멈춰있는 강옥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옥분은 그 시선에 손을 내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고 윤동식을 올려다보며 당신은 또 누구야?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윤동식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창고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박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경수는 윤동식의 눈짓을 알아채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창고 안의 공기는 아침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강옥분을 바라보았고 그 뒤로 윤동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모인 인부들과 선원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강옥분은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민재는 종이 가방을 들고 어머니 뒤에 서 있었고 최지영은 입구 쪽으로 반 발짝 물러선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으니 내가 말하지. 강옥분을 바라보는 윤동식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고 목소리는 창고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나는 이 항구에서 30년 넘게 배를 대온 사람이요. 이 부두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 배에서 물건을 부리고 내 어획물로 장사를 하고 이 창고에서 내 물량을 보관해 왔소. 윤동식은 한 박자 쉬며 창고 안을 둘러보았고 인부들과 선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창고에서 일어난 일을 가판 위에서 봤소. 윤동식의 말에 강옥분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최민재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윤동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렸소. 그것도 이 항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강옥부는 윤동식의 말을 끊으려 입을 열었지만 윤동식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고 강옥부는 그 동작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다에서는 규칙이 하나 있어. 배 위에서 동료를 때리면 다음 항해에 그 배를 탈 수 없소.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 그게 아들이든 아버지든 마찬가지요. 윤동식의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고 창고 안의 공기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항구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여기서 폭력으로 대했으면 이 안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요. 강옥부는 그제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 집안 일이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박경수가 앞으로 나서며 강옥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창고는 집이 아닙니다. 작업장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작업장 안전 문제입니다. 박경수의 말에 조판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고 부두에서 들어온 선원 2명도 박경수 옆에 섰습니다. 김태호도 어느새 창고 입구에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 강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은 주변을 둘러보았고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얼굴이 붉어지며 최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야, 뭐하고 서 있어? 내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최민재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가방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어머니와 정세린과 윤동식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은 최민재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고 대신 박경수에게 고개를 돌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관리자, 내 의견을 말하겠소. 오늘 이 창고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앞으로 이 창고와 부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그 가족도 마찬가지요. 박경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판석과 인부들도 동의한다는 듯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김태호가 입구 쪽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작업장 안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물건을 맡길 수가 없어요. 선원들 사이에서도 낮은 목소리로 동의하는 말들이 흘러나왔고 창고 안에 모인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박경수가 강옥분 앞에 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창고와 부두 구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구역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옥분의 입이 벌어졌고 눈이 크게 떠지며 박경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하지만 박경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윤동식이 박경수 옆에 서며 강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오. 이 항구의 질서를 지키는 거요. 윤동식의 말은 짧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선원들과 인부들과 김태호의 존재가 그 말에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강옥분은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고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지영이 강옥분의 팔을 잡으며 엄마 가자.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하고 속삭였고 강옥분은 최지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최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입구 쪽으로 향했고 강옥분은 끌려가면서도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창고 안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옥분을 불러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옥분과 최민재, 최지영이 창고 밖으로 나갔고 세 사람의 발소리가 부두를 지나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고 안에 남은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정세리는 적재 구역 앞에 서서 세 사람이 사라진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동식이 정세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고 박경수가 조용히 정세린에게 다가가 정 과장, 4시 입고 준비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정세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점검표를 집어들며 냉동 2구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평소와 같았지만 점검표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정세리는 그 떨림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손을 조끼 주머니 안으로 넣었습니다. 4시 입고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윤동식의 배에서 내린 냉동 물량이 정세린의 지시 아래 냉동 2구역 뒤쪽으로 빠르게 적재되었습니다. 정세린은 입고 수량을 확인하고 온도 기록지를 작성하며 마지막 박스까지 제자리에 들어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점검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판석이 다가와 과장님, 오늘 마무리는 저희가 할게요. 하고 말했지만 정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입고 확인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고 부두에는 주황빛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세리는 방한복 지퍼를 내리며 부두 난간 쪽으로 걸어갔고 난간에 두 손을 얹은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손으로 쓸어 올리지 않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최민재가 부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강옥분과 최지영은 보이지 않았고 최민재는 혼자였습니다. 종이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고 아까와는 달리 점퍼를 단정하게 여미고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정세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난간 앞에 멈춰서며 정세린의 옆에 섰습니다. 정세린은 최민재를 보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고 최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보냈어. 지영이가 데려갔고. 정세린은 대답하지 않았고 최민재는 난간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린아,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아침에 어머니 말리지 못한 것도 오후에 다시 데려온 것도. 최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이 정세린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세린은 최민재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 씨,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당신은 뭘 했어요? 최민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세리는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창고에 와서도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최민재는 고개를 숙였고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막을게. 어머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세린아, 한 번만 더 하지만 정세린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최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재 씨, 그 말을 몇 번째 듣는지 알아요? 최민재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고 정세린은 난간에서 손을 떼며 최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년 반 전에 당신이 투자한다고 돈을 가져갔을 때도, 생활비가 끊겨서 내가 여기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어머니가 전화로 나를 욕할 때도 당신은 같은 말을 했어요. 맞겠다고 말하겠다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정세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민재는 대답하지 못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세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최민재와의 거리를 넓혔고 조끼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때렸을 때 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왜 참아왔을까? 정세리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최민재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미련도 분노도 아닌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최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세린아, 그건 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세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겠다는 말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걸 내가 지킬 거예요. 최민재는 정세린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정세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내가 번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당신이 잃어버린 돈이 얼마인지,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들이 뭔지 다 정리할 거예요. 법적으로 끝내야 할 건 끝내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정세린의 말을 들은 최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었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부두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걸음은 느렸지만 정세리는 그 뒷모습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민재가 부두를 벗어나고 나서야 정세리는 다시 난간 쪽으로 돌아섰고 바다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고 윤동식이 정세린 옆에 나란히 서며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윤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정세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건 침묵뿐이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간섭도 연민도 아닌 같은 항구에서 제 몫의 일을 해온 사람들 사이에 묵직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뒤 윤동식이 먼저 돌아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냉동 2구역 상태 확인 부탁하오. 정세리는 고개를 돌려 윤동식을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윤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두를 걸어 배 쪽으로 향했고 정세리는 난간에 기댄 채 넓어지는 저녁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검색하며 정세리는 화면 위에 뜬 법률사무소 번호를 오래 들여다보았고 잠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정세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도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정세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부두 위에 서 있는 정세린의 그림자는 저녁 햇살 아래에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지키는 용기는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앞으로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